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이렇게 된 거 엄마도 책임 있어. 모은 돈 당장 내놔. 안 주면 진짜 끝이야. 내 인생 망치고 싶어. 제발 정신 차리고 돈 좀 줘.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에 칼을 꽂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날이었습니다. 저 박정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었지만 건강했고 아직도 주 3회씩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3남매를 키우며 구멍가게를 운영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지만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 각자 가정을 꾸린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따라 큰아들 민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굳어 있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바빴고 가끔 이렇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너라.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아, 어머니. 그냥 밖에서 뵐까요? 제가 좋은 한정식집 예약해뒀어요. 평소 같으면 집밥을 선호하던 민석이가 밖에서 만나자고 하니 조금 의아했지만 저는 그저 아들이 효도하려는 마음이라 여기고 기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민석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고 민석이는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석이는 IT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많이 어렵습니다. 빚이 좀 3억 정도 생겼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이라니, 그것도 빚이라니.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었고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거니? 민석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를 담보로 좀 대출을 받고 싶어요. 제 명의로는 한도가 없어서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참에 아파트 명의도 저희 쪽으로 증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어머니 연세도 이제 있으시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상가 담보 대출을 넘어 아파트 증여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재산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좀 갑작스러운데.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민석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생각을 해보신다고요? 저 아들 아닙니까? 그 말투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낯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안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지. 신중하게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저 파산합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다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자식들에게 재산 목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너무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민석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손님 하나하나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물건을 나르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며 모은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민석이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는 제 아들이고 어머니로서 아들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민석아, 엄마가 아직... 어머니, 정말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목소리에는 조바심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상가 담보 대출 정도는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증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상가 담보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아파트는 아직 엄마가 살아야 하니까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민석이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이 한 달 넘게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인출한 적이 없는데 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은행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제 명의로 인터넷 뱅킹이 개설되어 있었고 그것을 통해 돈이 이체되었다고 했습니다. 고객님, 인터넷 뱅킹은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아니요. 저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줄도 몰라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고객님의 정보를 이용해서 개설한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민석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민석이가 어머니, 요즘은 인터넷 뱅킹 해야 편해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라며 제 통장과 도장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효도하려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엄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내가 아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급하게 필요해서 잠깐 빌린 거예요. 곧 갚을게요. 빌렸다고? 엄마한테 말도 없이? 어차피 제 거 될 돈 아닙니까? 미리 좀 쓰면 어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서가,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저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아들에게는 그저 어차피 내 거 될 돈일 뿐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가치는 그저 재산 목록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 강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판사야, 나 어떡하지? 민석이가. 강 판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지금 당장 법무사 찾아가. 이거 방치하면 큰일 나. 그 말이 저의 첫 번째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어머니로서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밤을 지새우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권리를 지켜야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저는 제가 거대한 덫에 걸려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 판사의 소개로 법무사 이동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동희는 50대 초반에 꼼꼼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제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어머님의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개월간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해 봐야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동희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심각합니다. 상가에 이미 대출이 실행되어 있어요. 2억 5천만 원이요. 뭐라고요?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요. 이동희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님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누군가 어머님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민석이가 상가 담보 대출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은행에 함께 가서 절차를 밟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제 동의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아드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민석이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 재산을 가로챌 의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 끝에 민석이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만나자. 민석이는 마지못해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석아, 상가 대출 2억 5천만 원은 뭐니? 엄마한테 말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민석이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상가 담보로 대출 받는다고. 말은 했지만 엄마가 은행 가서 동의한 적은 없어.
어머니 서류에 어머니 도장 찍혀 있어요.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몰래 인감을 사용해 놓고 제가 깜빡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깜빡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약속 시간 잊으셨고, 내가 언제? 수진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병원 다녀왔어요. 여기 진단서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경도 치매 진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병원 간 적 없어. 어머니, 지난달에 저희가 모시고 갔잖아요. 건강검진 한다고. 그때 생각났습니다. 지난달 민석이가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라며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건강검진인 줄 알았는데 그때 치매 검사를 받았고 민석이가 의사에게 뇌물을 주거나 압력을 넣어 거짓 진단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나 멀쩡해. 어머니, 치매 환자들은 본인이 치매인 걸 모릅니다. 수진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뭘 하려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재산 관리를 해드리려고요. 성년후견인 제도 아세요? 성년후견인. 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본인의 재산 처분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싫어. 나 멀쩡한데 왜 후견인이 필요해? 어머니, 이미 법원에 신청했어요. 곧 심판이 있을 겁니다. 민석이의 말에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저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이미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동희 법무사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민석이가 성년후견인 신청을 했대요. 이동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정식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서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이동희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저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환자분, 치매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연령대에 비해 인지 기능이 우수한 편입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정상이라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이동희는 즉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민석이의 성년후견인 신청에 반박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 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민석이와 수진이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진단서를 검토한 후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이 치매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민석이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어병원에 진단서가 있습니다. 판사는 진단서를 살펴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피신청인, 이 병원에 가신 기억이 있습니까? 예, 하지만
저는 단순 건강검진인 줄 알았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은 줄 몰랐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 측 변호사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피신청인 측 반박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재판장님. 여기 B대학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치매 증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인지기능이 우수합니다. 판사는 두 진단서를 비교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청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재산 관련 분쟁이 있습니까? 민석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위해서 신청인의 계좌로 피신청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민석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성년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피신청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에는 재산 탈취의 목적이 의심됩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 믿었던 아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민석이가 제 뒤를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를 법정에 세우다니. 민석아, 먼저 거짓말한 건 너잖니.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급했다고요. 저는 돌아서서 민석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내가 급한 건 알아. 하지만 엄마를 속이고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야.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권리를 지켜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사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싸우는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동희 법무사는 저에게 여러 가지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아드님이 무단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인감 도용, 사문서 위조 혐의가 성립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제 아들을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동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고소하지 않으면 어머님의 재산은 계속 빠져나갈 겁니다. 상가 대출뿐 아니라 다른 재산도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는 이유로 봐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서 민석이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민석이를 소환했습니다. 민석이는 화가 나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를 경찰에 고소하셨다고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민석아, 내가 먼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저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 인생 끝나요.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내가 엄마 인생을 끝내려고 했잖니.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할 때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다른 재산들도 점검했습니다. 이동희의 도움으로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을 확인한 결과 상가 외에도 아파트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는 것으로 민석이가 나중에 쉽게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머님 동의 없이 설정된 겁니다. 즉시 말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등기 말소 소송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민석이와 마주쳤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은 초췌해 있었고 며느리 수진이는 저를 향해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민석이 측 변호사는 어머니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 측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등기 설정 당시 제가 해외여행 중이었다는 출입국 기록, 그리고 제 인감증명서가 무단으로 발급된 기록 등이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라. 다시 한번 승리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재산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 무렵 제 딸 민지가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 상황을 듣고 급히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그런 짓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민지야, 엄마도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사실이야. 민지는 분노에 차서 민석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정말 잘못됐어요. 반성도 안 하고 오히려 엄마가 인색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석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쁜 어머니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석이는 인감 도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민석이를 기소했고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는 민석이의 범행을 낱낱이 밝혔고 민석이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민석이는 계획적으로 저의 재산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는 민석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급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석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가 담보대출금 2억 5천만 원을 저에게 반환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민석이는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민석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이해해. 하지만 엄마를 속이고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이제 너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민석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딸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가 평화롭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다니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법정 밖을 나서며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민지가 저를 계속 격려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를 위해 사세요. 엄마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희 법무사의 도움으로 제 재산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동희의 조언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상가와 아파트는 딸 민지에게 상속하고 막내 아들 민수에게는 예금의 일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민석이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민석이는 이미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갈 것이고 민석이는 더 이상 제 재산을 노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강 판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민석이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 강 판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내 권리를 지킨 거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 강 판사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냉정한 어머니인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려 왔는데 강 판사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복지관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제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민석이의 사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고 욕심이 과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과오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석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민석이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민석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법입니다. 몇 달 후 민석이가 상가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적은 금액이었지만 민석이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며 민석이가 조금은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석이와 가까이 지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딸 민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제 곁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한국에서 살래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배신했지만 민지는 끝까지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민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민석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민석이 대학 입학했을 때 기쁜 표정으로 저를 안아주던 민석이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아픈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은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당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제 권리를 아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민석이와는 여전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민지를 통해 소식을 듣는데 민석이는 이혼했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 대출금도 꾸준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석이가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이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부터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던 사람이었으니 이혼 후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는 처음에는 형 편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형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달았고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형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수는 비록 무관심했지만 적어도 저를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민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무렵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재산 지키기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나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동희 법무사의 권유로 강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님의 경험이 다른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뺏기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강연 당일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70세의 평범한 어머니였고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큰아들은 제 재산을 노렸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민석이가 어떻게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소수는 부모의 재산만 노립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강연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동희 법무사를 소개해 주었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러 복지관과 노인회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노인분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이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보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멈춰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아,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며 잠을 못 이룹니다. 민석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민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분노와 배신감으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석아, 엄마는 내가 후회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단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라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 살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마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석이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민석이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는 법입니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있는데 민지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오빠 만났다며요? 길에서 우연히. 어떠셨어요? 글쎄, 많이 변한 것 같더라. 하지만
엄마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게 맞아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요. 저는 민지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민석이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이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제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동희 법무사와 민지의 도움으로 70년 인생, 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책에는 제가 겪었던 모든 과정과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노년층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책이 출판되자 놀랍게도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80대 사이의 독자들이 큰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재산을 뺏길 뻔했는데 선생님 책 읽고 용기 내서 법적 대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제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KBS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노인 재산 보호 특집을 준비하는데 제가 출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동희 법무사와 함께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복지관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찾아와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뺏긴 분, 치매로 몰려 성년후견인을 당한 분, 요양원에 방치된 분 등 다양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동희 법무사는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72세가 되었습니다. 민석이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지만 가끔 민지를 통해 소식을 듣습니다. 민석이는 꾸준히 변화하고 있고 상가 대출금도 절반 이상 상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민석이에게서 편지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편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적어도 민석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서 편지 왔다며요? 응, 많이 변한 것 같더라. 엄마, 오빠를 다시 만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모르지. 시간이 더 필요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 권리를 아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강연, 책 출판, 방송 출연,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통해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겪었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민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진짜로.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큰아들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저는 제 권리를 지켰고 제 인생을 되찾았으며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하나 말해줄게. 네, 엄마.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내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벚꽃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에 대한 분노도, 배신감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75세가 된 어느 날 저는 복지관에서 마지막 강연을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더 이상 활발한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 마지막 강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소수는 재산만 노립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나아가 다른 자식들에게도 올바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건강하게 잘 살기를 기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없으세요? 응, 전혀.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석이와의 전쟁, 법정 투쟁, 강연과 봉사활동, 그리고 새로운 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은 옳았고 제가 걸어온 길은 정당했습니다. 비록 큰아들을 잃었지만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인생, 마지막 전쟁. 그 전쟁에서 저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시청하시는 지역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복이 가득 오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보고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